안녕하세요. IMS 연구센터 이세현입니다. 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은 CPIM이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격증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명한 자격증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 CPIM 자격 취득한 자격자 수가 한 4위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따는 자격증인데 자격증 자체가 미국 자격증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외국인에서는 비영어권에서 가장 많이 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자격증인데 이 자격증에 대해서 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냐면 자격증의 구성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두 과목으로 시험을 봤던 자격증이었는데 다시 한 과목으로 통합이 돼서 그 내용으로 이후에 향후 5년에서 10년간 시험을 치를 것 같아서 자격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버전으로 따지면 8.0이라고 되어 있는데 8.0 그렇죠. 8.0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제가 시험을 봤을 때는 처음에 그 시기가 99년이었으니까 자격증 시험 봤을 때가 99년이어서 7과목 시험 볼 때 했었는데 근데 그때 5과목이 됐다가 5과목이 다시 2과목이 됐다가 이제 한 과목으로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은 2과목에서 한 과목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새로 바뀐 건 없고 같은 내용인데 2과목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파트 1이 사실은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고 파트 2에서 다시 세부적인 내용을 다루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나로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라고 ASCM 협회에서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과목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좀 뭔가 시험을 빨리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격증도 빨리 할 수 있고 하는 거니까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응시료도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응시료도 굉장히 비싸게 그래서 한 과목인데 2과목 응시료에 준하는 그 한 과목 응시료가 되긴 했습니다.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바뀐 내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서론이 좀 길었네요. 보시면은 우선은 자격증 명칭은 계획, 공급 계획 및 재고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73년도에 정보화 시대에 맞춰서 그래서 정보에 맞춰서 모든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해서 만든 자격증이고 지금이 2023년이니까 지금까지 50년 넘게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자격증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격증이고요. 우리가 보통 생산이 갖춰야 될 3가지 요건이라고 하는데 생산이 잘 되면 첫 번째가 제조품질이 좋고 두 번째가 생산성이 좋아서 원가 구조가 잘 나오고 세 번째가 납기 준수를 잘하고 재고를 줄일 수 있다 이건데 세 번째와 관련된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된 지식 체계를 담고 있는 게 CPI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간단하게 설명 보시면 73년도에 만들어졌고 그리고 전 세계에 지금 이제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관련된 교육을 받고 또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런데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자격증의 보유기간이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자격증이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중간에 재인증을 받아서 자격을 연장하면 다시 5년 동안 쓸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자격증을 계속 따고 한쪽에서는 자격증을 이제 갱신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고 하는데 이 자격증이 최근에 아시아 지역 쪽에서도 많이 땁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4등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에서도 이런 자격증을 따겠죠. 그리고 생산과 관련돼서 업무를 보는 지역에서는 이 자격증이 필요한데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고 생산 쪽에 있는 담당자들이 다 재고를 줄여야 하니까 근데 아시아 지역 쪽에 생산 거점지들이 자꾸 늘고 있고 첨단 산업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 보유자들이 그 지역에서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자격증이 미국 자격증이기 때문에 미국보다 생산이 좀 더 앞서 있는, 그래서 좀 더 정교한 관리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예를 들면 일본이나 독일에서는 이 자격증에 대한 보급이 많지 않겠죠. 나름대로의 그 나라의 생산과 관련된 자격증을 보급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에서는 굉장히 좋은 스탠다드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루는 분야에 대해서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자격증 관련돼서 구성들을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다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자격증 명칭을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CPIM에 대한 명칭은 계획 및 재고 관리 관리사, 아니면 국제 자격증,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격증과 관련돼서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뭐 교육을 했겠죠. 그리고 자격증을 사람들한테 소개도 했는데, 자격증을 따신 분들 중에서 이 자격증의 명칭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CPI이래. 그런데 자격증 이름을 몰라. 상당히 이상한 삶을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격증 명칭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발급하는 기관은 협회입니다. 협회고, 여기 공급관리 SCM 협회로 되어 있습니다. SCM 협회. 그래서 협회 이름이 미국에 있는 조직이고, 그런데 전 세계에 지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조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SCM 관련된 협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설립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57년도에 설립을 하고,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 50여 개국에 지부를 두고 있다. 주로 하는 일은 생산과 관련된, 그리고 공급과 관련된 계획과 관련된 지식 체계를 마련하는 데 있고요. 뭐 생산 계획이라든가 JIT 생산, 그리고 컴퓨터 통합 생산이니까 요즘에는 보통 스마트 제조라고 하는 컴퓨터 통합 생산, 그리고 자격증 체계가 우선은 CPIM은 이 MRP2에 맞춰져 있거든요. 제조 자원계획, 그리고 ERP 매뉴얼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등의 생산과 관련된 협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격증들은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는 CPIM 하나였거든요. 그거 말고 자원관리, 통합자원관리 전문가 해가지고 CIRM이라는 자격증이 있었는데 그 자격증이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산업에서 어떤 직무를 보는 담당자한테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생산 쪽은 뭐 CPIM 이러면 되는데, 자원관리 담당자는 기업 내 운영 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원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 자원을 인사관리도 하고 구매 쪽의 업무도 보고 재무 쪽도 있고 하니까 애매하죠, 포지션 자체가. 그래서 조금 쓰다가 조금 이제 보급하다가 보급이 안 되니까 중단됐고요. 그 다음에 CSCP라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회사에 SCM 부서가 있는 그런 조직에서는 CSCP라는 자격증을 따라고 하겠죠. SCM 쪽에 부서의 활동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따라고 하겠죠. 그리고 수송 쪽에 자격증이 하나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수송과 SCM 쪽을 통합하는 자격증, 이런 것들이 좀 몇 가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유명한 자격증은 역시 CPIM이 가장 유명하죠. 보급도 많이 있고, 자격증 취직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협회에 대해서 설명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격증 구성을 잠깐 보실까요? 구성을 보시면 한 과목으로 되어 있고요. 8가지 주제로 시험을 보십니다. 첫 번째가 SCM과 전략, 기업 전략과 제조 전략, 그리고 그 제조 전략 안에 SCM도 있고, 신제품 개발도 있고, 지속 성장도 있고, 유형 관리도 있고.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전략입니다. 원래 전략 파트는 두 번째 과목에 있었던 건데, 그리고 첫 번째 과목에도 좀 들어가 있죠. 제조 전략과 관련돼서 제조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제조 환경에 맞춰가지고 제조 공정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리고 설비 배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략과 관련된 부분이고,
주로 전략을 세우는 사람들은 경영진, 특히 탑 매니지먼트 의사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탑 매니지먼트의 역할이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게 들어가는 건데, 근데 이거를 이제 한 감으로 뭉치니까 실제로는 파트 1하고 파트 2에 나눠져 있던 부분이 이제 하나로 뭉쳐져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S&OP, 판매및 운영계획. 뭐 내용을 보시면 절차가 있을 거고, 생산 수준 계획 짜는 거, 그리고 시설 투자 계획이라고 해서 자원 계획 수립하는 내용들이 S&OP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로 뭉치는 게 맞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요 관리. 수요 관리는 주로 유통 계획 쪽에 나가는 수요도 보고 주문 정보도 파악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수요 예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 종류들, 그리고 관련된 예제, 오차 분석, 오차 정보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얘기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중앙 거점지에서, 중앙 공급지에서 주문 처리하는 주문 관리 시스템, 그리고 주문 많이 받다 보면은 공급자하고 고객 사이에 어떤 유대 관계가 생길 수 있죠. 다시 말하면 공급자는 자주 주문하는 고객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고객 관계 관리라고 해서 CRM인데, 주문 관리 체계를 갖게 되면 당연히 CRM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 관리. 수요 관리의 내용은 수요 관리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S&OP하고 그리고 마스터 스케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공급 계획인데, 공급 계획은 마스터 스케줄링하고 MRP, CRP가 되겠습니다. CRP와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팩하고도 좀 관계가 좀 있죠. 그래서 우선은 이제 공급 계획은 공장에서 시장에다가 물건을 뿌려주는, 그래서 시장 앞에 있는 물류센터까지 물건을 옮기는 마스터 스케줄링하고, 그리고 MRP, 그 정보를 가지고 생산 및 구매 계획이 작동하는데 그 생산 및 구매 계획을 돌리는 MRP, 그리고 생산 계획이 각각의 생산되는 품목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그 품목들을 다 모아서 작업장에 작업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는 CRP, 이렇게 공급 계획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계획과 관련돼서는 네 번째 주제가 공급 계획인데, 우선은 집을 짓거나 아니면 큰 배 같은 걸 만들거나 할 때는 한 번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해당하는 자재 계획이 MRP로 나올 수는 없으니까 한 번 하는 거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공통된 부분들이 없잖아요. 사용하는 부품들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프로젝트 스케줄링으로 자재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네 번째 공급 계획에는 마스터 스케줄링, MRP하고 프로젝트 스케줄링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산활동 통제. 이제 생산 계획이 세워지고 나면 그 이후에 그 계획대로 하기 위한 통제 활동이 이루어지죠. 우선은 계획은 주 단위로 만들어지고, 주 단위로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월요일날 할 거, 화요일날 할 거 이렇게 나눠놔야 되고, 월요일날 오전에 할 거, 그리고 어떤 기계가 무슨 작업을 할 거,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 놔야 되죠. 대량 생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일 단위로 짜면 돼요. 오늘은 몇 개 만들고 내일은 몇 개 만들고 뭐 어떤 식으로 섞고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종류가 이제 많아지고 그 종류에 대해서 고객 주문 정보가 다 붙어 있으면 그러면 시간 단위로 디테일하게 통제 활동이 이루어져야죠. 그래서 생산 계획이 MRP인데, MRP는 주 단위로 작업장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이런 걸 생산해야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이런 걸 생산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사실 대량 생산은 이제 맨날 똑같은 것만 만드니까 수량 정보가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그 정보를 알려주고 그걸로 통제하면 되는데, 다품종 생산 같은 경우에는 매주 다를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매주 거기에 맞춰서 월요일 할 작업, 오전에 할 거, 기계는 어떤 거 쓰고 어떤 걸 예약을 해놓고 장비 같은 거, 또 측정 장비 같은 거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 통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을 할 때 생산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푸시 방식이 있고 풀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푸시하고 풀 방식은 생산활동 통제하는 게 좀 틀리죠. 다시 말하면 푸시 방식은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대로 하는 일반적인 방식이고, 풀 방식은 약간 독특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요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풀 방식의 경우에는, 푸시하고 달리 풀 방식의 경우에는 생산활동 통제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업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만드는 것도 이미 정해져 있고, 그리고 수요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생기면 얼른 만들어서 넣어놓고,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뭐 설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쓴다든가, 아니면은 작업 준비를 미리 해놓는다든가,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집에 가고, 뭐 이런 식이에요, 구조가. 그래서 생산활동 통제가 어떤 환경에서 생산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계획을 짠 다음에 이루어지는 활동, 팩에 대해서가 5번째 주제고요. 6번째가 재고관리입니다. 재고는 크게 보면은 독립수요하고 종속수요가 있는데, 독립수요에 대해서 주로 재고관리 방식들이, 기법들이 좀 나오죠. 왜냐하면 종속수요는 다 MRP를 다 잡아내니까. 그리고 재고는 실제로는 회사의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어떤 관리 원칙 같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재고 관리를 보면 종합적 재고 관리라고 해서 자산에 대한 관리 기준들, 두 번째가 품목별 재고 관리라고 해서 각각의 품목에 대해서 몇 개 있고 어느 위치에, 어느 저장고에 어느 위치에 저장을 하고 몇 개쯤 남았을 때 주문을 하고, 그리고 언제 주문하고, 이런 것들을 정하죠. 한 번 주문할 때 또 몇 개 주문하고, 이런 게 이제 재고 관리 원칙인데, 재고 관리는 실제로는 알고 보면 계획하고 시행하고 그리고 나중에 결과 확인, 이렇게 3단계의 절차를 봤을 때 재고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짰느냐에 따라서 재고 수준이 결정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약간 부족한데, 재고 그냥 현장에서 보고 재고가 많다 적다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재고에 대한 계획에 의해서 재고 수준이 결정돼요. 실제로 재고를 계속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실행하는 동안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재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재고 수준을 결정하느냐, 한 번에 몇 개를 주문할 것이냐, 그리고 언제 주문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의사결정에 의해서 재고 보유 일수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재고 회전율 같은 거 계산할 때 입고를 좀 미룬다든가, 아니면은 어디부터가 우리 재고다라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 해당 품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어떤 설정이 만들어졌느냐를 보면, 그러면 재고 수준이 저절로 나오죠. 하여튼 재고 관리는 우선은 독립수요하고 종속수요로 나눠지는데, 종속수요에 대해서는 MRP로 관리하고 독립수요에 대한 기법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재고는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에 대한 관리 기준들이 6번째 주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6번째 주제가 재고 관리였고요. 7번째 주제가 유통입니다. 유통 관리. 특히 대량 생산하는 쪽에서는 유통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얼마큼 빨리, 또는 얼마나 다양한 지역에다가 우리 제품을 뿌려주느냐. 그게 제품이 고객한테 갈 수 있게 하는 힘이니까. 유통은 일종의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유통이 강하다는 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경영자의 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기업 활동의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량 생산 쪽에서는. 그래서 유통과 관련돼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하고, 거점지를 어떻게 두느냐, 그리고 레벨을 어떻게 하느냐, 그 레벨에 저장 분류센터, 그 저장고를 몇 개를 둘 거냐, 그리고 보충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유통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어떻게 생산까지 연결시킬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계획이 무엇이냐, 이 부분도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DRP도 배우시고, 그리고 뭐 풀 방식, 푸시 방식도 있잖아요. 그죠? 그 DRP 같은 거 배우시고, 정기 검토 방식 같은 것도 배우시고 합니다. 마지막에 7번째 주제가 유통이었고, 8번째가 품질, 지속적 개선 및 기술이었습니다. 기술입니다. 그래서 품질, 지속적 개선, 그리고 관련된 기술인데, 품질과 관련돼서는 제조와 관련돼 있으니까 중요하게 배우시죠. 그래서 품질 시스템에 대한 내용들도 좀 보시고, 품질 기법들, 현장에서 쓰는 기법들, 그리고 지속적 개선은 품질 우선 개선이 먼저고, 두 번째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레이아웃을 바꾼다든가, 작업 준비 절차를 개선시킨다든가, 아니면 설비 관리를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 개선과 관련돼서 기법들, 그리고 생산 쪽에 사용하는 기술들, 이렇게 해서 8번째 주제로 내용들이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하나로 뭉쳐지는데, 뭉쳐지는 이유는 새로운 게 들어가서 뭉쳐지는 게 아니고,
두 과목을 했을 때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하나로 뭉쳐진 거고, 실제로 이거는 예견됐던 일입니다. 첫 번째 과목하고 두 번째 과목을 굳이 나눌 필요가 사실은 예전부터 없었는데, 자격증을 바꿀 때 순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에 맞춰서 중간 단계를 거쳐서 두 과목으로 보는 중간 단계를 거쳐서 하나로 뭉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험은 문제가 몇 문제 나오냐면 150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점수로 매겨지는 문항이 130개가 되겠습니다. 20개는 점수로 카운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150문제 중에서 130문제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평가가 이루어지는 문제인지, 어떤 문제가 평가가 되지 않는, 점수화되지 않는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시험을 보는 거예요, 응시자들은. 그래서 실제로는 몇 개를 맞아야 합격하느냐는 어떤 사람은 나보다 좀 더 맞았는데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보다 덜 맞았는데 뭐 붙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20문제가 평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요. 시험 시간은 3.5시간이고, 그리고 점수는 200점부터 350점 사이에 나오는데 합격 점수는 300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대충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슨 가이드라인이냐면 150개 중에서 시간은 3.5시간 동안 시험을 보는데 컴퓨터로, 그런데 몇 개 이상을 맞아야 합격이라고 볼 수 있느냐? 100개 이상 맞으면 합격입니다. 100개를 넘으면 합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ASC 협회 CPIM 점수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려울 때도 있고 쉬울 때도 있고 하는데 점수 판정 기준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게 있어요. 된 게 있는데 결과는 150문 중에서 100개 정도를 맞으면 합격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 바뀐 CPIM 시험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8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들은 세부적인 사항인데, 첫 번째가 전략 쪽은 기업 전략을 어떤 식으로 짜느냐, 그리고 운영 전략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리고 전략과 관련된 이슈 중에서 뭐 이렇게 위험 관리나 지속 성장 전략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성과 측정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파트 2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파트 1에 제조 환경이 있었잖아요. 제조 환경이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가 S&OP는 S&OP 절차 어떻게 되느냐, PP를 어떻게 짜고 RP를 어떻게 짜고 RP의 역할이 뭐고 계획 수행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 있고요. S&OP야 뭐 그 계획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순서상에 보면 원래 S&OP가 영업계획 짜기 전에 수요 정보를 먼저 쓰니까 수요 측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시험 문제는 막 섞어서 나오는데 홈페이지 가서 보면 두 번째 주제로 S&OP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S&OP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수요 관리인데, 수요 관리는 어떤 활동들이 있느냐,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예측인데 예측 기법들, 그리고 오차 분석, 그리고 주문 관리 및 CRM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수요 정보까지 다 파악이 되고 S&OP 끝나고 나면 공급 계획을 짤 수 있죠. 공급 계획은 두 가지가 돼 있는데, 하나가 마스터 스케줄링, 그리고 MRP. 그리고 MRP가 이제 생산 및 구매 계획인데, 생산 계획을 짜서 바로 구매로 돌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각 품목별로 생산 계획을 짜기 때문에 작업장의 능력을 고려해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조정은 뭐 14주에서 20주 사이에 생산 계획을 조정을 하는 게 맞겠죠. 구매까지 생각을 하려면 생산 계획을 조정하게 되면 구매 쪽에 수요 정보가 틀어지기 때문에 구매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템의 경우에는 생산 계획을 8주, 7주, 6주 이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구매 쪽에 수요 정보가 8주, 6주 또는 뭐 7주 이게 수요가 바뀌는데 구매가 안 되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구매 자재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통은 생산 계획을 수정할 때 어느 부분에서 수정하는 거냐면 14주나 15주에서 뭐 19주라든가 그 사이, 아니면 16주에서 20주 사이에 생산 계획을 수정하죠.
그리고 그렇게 수정할 때 세부 능력 계획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MRP가 생산 계획이기도 하면서 구매 계획이고, 그리고 요즘에는 공급자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고 조달 또 알아야 되죠. 그리고 PLC 관리. 그래서 공급과 관련돼서는 여기 마스터 스케줄링하고 MRP, CRP가 네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생산 계획이 나왔으면 생산 계획대로 통제하는 활동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생산 활동 통제,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기법들, 그리고 생산을 하는 방식은 전통적으로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 계획대로 하는 방식이 있죠. 그걸 푸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 준비 어떻게 하고 실행을 어떻게 하고 보고는 어떻게 한다 이건데, 사실 대부분의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통제를 할 때는 푸시 방식으로 합니다. 공급할 때 공급 계획을 세우고 그 공급 계획에 맞춰서 통제 활동을 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일부 회사들, 독특한 회사들은 풀 방식, 조건이 맞으면 풀 방식을 쓸 수 있죠. 품질이 굉장히 자신 있고 설비 관리가 잘 돼 있고 작업자들이 유연성이 되게 높고, 그리고 해당 품목 자체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하게 나가는데 수요 변화가 크지 않다. 그러면 풀 방식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풀 방식을 쓰려면은 품질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설비도 안정적이어야 되고 작업자의 숙련도가 높아야 되니까, 반대로 그거를 위해서 수요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꾸준한데 수요 변화가 크지 않은 아이템의 경우는 일부러 풀을 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낭비가 없는 비용 효과적인 그런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래서 풀 방식은 이제 JIT 개념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 JIT의 원칙에 맞춰서 생산하게 되면 풀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풀 시스템하고 JIT.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재고 관리인데, 재고 관리는 우선은 자산 측면에 관리하는 종합적 재고 관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품목별 재고 관리, 재고 설정을 하죠. 재고 설정이 결국 재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립에 의해서 재고 수준이 결정되는 거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1년 동안 노력하거나 뭐 1년 반 동안 노력해서 그래서 다시 설정할 때는 좀 재고가 줄 수 있게 이렇게 가는 거죠. 재고를 운영하다 보니까 재고가 많다 적다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고 통제. 재고 통제는 두 가지가 있죠. 우선은 자산 측면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자산에 대한. 두 번째가 정확성을 위해서 잘 관리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를 보는데, 그래서 재고 관리는 종합적 재고 관리하고 품목별 재고 관리 및 통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유통입니다. 그래서 유통과 관련돼서 유통 계획, 그리고 유통 안에서 유통망이 만들어지면 그 안에 시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물건을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건을 넣어주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유통 재고인데, 유통 재고는 시장 수요에 맞춰서 사용되는 품목을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넣어주는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해당하는 유통 거점지에서 물건 필요할 때 주문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받는 중앙 공급지에서 받아서 내주는 방식이 하나 있고요. 이걸 풀 방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풀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거기 그 해당 유통 거점지의 품목에 대해서 재고를 확인하고 수요를 예측한 다음에 알아서 넣어주는 방식이 있죠. 그게 DR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충 계획에 대해서 배우시고요. 그리고 주문 관리, 그리고 지금 이제 리버스 로지스틱스에서 폐기물 관리하고 리버스 로지스틱스인데, 이 부분이 새로 좀 들어간 부분입니다. 기존에 보다 약간 좀 더 강화되게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곱 번째 주제는 유통이었습니다. 주문 관리는 여기서도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는 마스터 스케줄링 쪽에서 아니면 이제 수요 관리 쪽에서 다룰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가 품질, 지속적 개선 및 생산이나 공급 관련된 계획에 사용되는 기술, 기법인데, 우선은 전략적 품질 경영하고 TQM 배우시고요. 탑 매니지먼트가 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품질 시스템을 위한
전반적인 인프라가 TQM 체계인데 전사적 품질 경영 체계인데 전사적 품질 경영 체계의 구성 요소가 무엇이냐 이거고요. 그리고 지속적 개선을 위한 전략, 어떤 접근 방식을 써야 되고 그리고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걸 쓰느냐. 그리고 공급 과정에 또는 운영 과정에 사용되는 기술들, 다양한 기술들, 뭐 ERP도 있고 뭐 APS도 있고 그리고 기타 스마트 제조를 위한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술들에 대한 간단한 소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가지 주제로 한 과목으로 시험을 보신다. 그리고 8가지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험은 잘 아시겠지만 CPM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시험지를 보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를 보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보기 때문에 시험이 바로 끝나자마자 자기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격, 불합격도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험을 보는 장소는 피어슨 분인데 이 피어슨 쪽에서 시험을 예약을 해서 장소를 정하고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어슨 뷰에서 시험을 예약을 하실 때 우선은 응시권을 사시고 그리고 그 응시권을 가지고 응시번호가 있겠죠. 응시권에 그 번호를 이용해서 6개월 안에 피어슨 뷰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일정을 정하시고 장소를 찾으셔서 그래서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KPIX라고 해서 ASCM 한국 지부가 있으니 그 지부에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직접 여기에서 응시권을 사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내를 받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언어의 장벽이 거의 없어져서 사이트가 영어라고 해도 한글로 다 바뀌어서 나오는데 뭐 그게 굳이 영어 사이트라 또 절차가 까다로워서 뭐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쓰실 때 한국 지부가 전체적인 비용이 더 낮으면 한국 지부를 이용하시고 그리고 ASCM 쪽에서 직접 하는 게 환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좀 더 유리하다. 그러면 직접 여기 사이트에 가서 응시권을 구매하시고 거기에서 연결된 피어스부에 들어가서 한국 사이트에 있는 장소를 찾고 일정을 찾아서 예약을 하신 다음에 시험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보자마자 결과 바로 나오고 시험이 만약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으시면 되겠고 여기는 자격증과 관련돼서 자격증 비용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면 자격증을 합격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운송이 되겠죠. 운송이 돼서 오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국 지부에서 하는 게 더 편하다. 그러면 한국 지부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나라가 이 미국과랑 거래할 때 환율의 변동이 좀 있어서 어떨 때는 그냥 직접 이용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국 지부를 이용하는 게 편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경제성을 따져서 이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응시료, 대단하죠, 응시료. 응시료가 지금 회원일 경우에는 $1,19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환율 계산하게 되면 16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한 과목을 시험 보는데. 그리고 회비를 얼마 정도 내냐면 $200 가까이 돼요. $200 가까이. 원래 $88인데 기본적으로 응시에 대해서 보정해주는 $100가 또 붙어요. 그래가지고 $180니까 한 20만 원 정도, $200 가까이 한 번 더 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시험을 보시려면 180만 원 정도 있어야 되죠. 근데 비회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비싸죠. 1650원이니까 더 비싸죠.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해당하는 사이트를 좀 이용도 하시고 회원으로서의 할인된 금액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시료가 이렇게 비싸서 사실은 좀 회사에서 지원을 좀 해주면 좀 가능할까?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자격증이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5번째가 뭐냐면 참고 도서인데 참고 도서는 우선은 협회에서 CPM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그 공부해야 될 그런 이제 지금 그 교재하고 그 교재에 대한 동영상 그리고 문제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그래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CPM 학습
정보 해가지고 제공하고 있고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비쌉니다. 역시 회원가로 따지면 1190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격증 가격은 동일해요. 비회원일 때는 1600 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재는 이 책은 꼭 보셔야 되죠. 그래서 이 책은 버전이랑 상관없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책이고 빨리 읽을 수도 있고 내용도 너무 깔끔하고 그리고 잘 정리했고 그리고 아주 기초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SCM 쪽에서 업무를 보시거나 또는 재고 쪽에서 어떻게 이거를 재고를 좀 줄일 것인가 내가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할 것 같은데 그럴 분들은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뭐 버전이랑 상관이 없어요. 옛날 버전 책도 보셔야 되고 지금 버전 책도 보셔야 되고 상관이 없는데 굉장히 잘 된 책입니다. 읽기도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재가 SCM을 위한 생산 계획 및 통제 체계인데 조금 어렵습니다. 책도 페이지도 많고 내용도 많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최적화 이론 같은 것도 좀 어렵고 한데 이 책은 핸드북처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관련된 단어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예제 같은 거 볼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주로 생산 쪽에 관련된 사람들은 한 권씩은 지금 이제 가지고 있죠. 핸드북으로 그냥 들고 있다가 그 다음에 필요할 때 가끔 보는 책. 그런데 주로 생산 쪽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은 이 책은 꼭 있습니다. 이 책은. 왜냐면 읽기가 굉장히 편해요. 대학교 한 2학년 정도 돼도 한 달이면 다 읽습니다.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도 한 달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책인데 읽고 나면 이 기반이 쌓이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CPIM 교육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책이고 그리고 이 책을 쓴 저자가 시험 문제의 출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CPIM의 지식체계가 이 자격증 지식체계가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나왔다. 여기 이 책을 쓴 사람들이 사실은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학파에 같은 전문성을 갖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 말대로 재고관리에 대한 소개라고 했는데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기초가 되는 책. 그 ASCM에서 제공하는 CPM 러닝 시스템은 CPM 자격증을 하시는 분들은 구입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꼭 읽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CPM 자격증이 시험을 보려면 어떤 책 가지고 해야 되느냐 여기 3개의 책이 있고 그 중에서 가운데 책은 꼭 읽으시라 그런 얘기고요. 시험은 어떻게 보느냐 컴퓨터로 보고 그리고 시험을 보는 장소는 피어슨부에서 시험 장소를 제공하고 응시료는 회원일 때는 1190달러 비회원일 때는 1655달러 상당히 비싼 금액이네요. 그리고 해당하는 내용들은 한 과목 시험 보고 시면 되는데 8개의 주제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골고루 출제되겠죠. 그리고 섞어서 출제되겠죠. 시험 문제는 150문제가 출제되고 그리고 점수로 평가되는 건 130문제고 시험 시간은 3.5시간 3.5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도 않지만 부족한 시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합격 점수는 환산 점수로 300점인데 그런데 100개 맞으면 합격이다. 150개 중에서 100개.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이거죠. 어려운 시험은 아닌데 그리고 빨리 시험 봐서 자격증 딸 수 있는데 너무 비싸. 어떡하겠어요. 뭐 가격을 결정하는 건 우리가 아닌데 그죠? 그리고 이 자격증을 발급하는 협회는 ASCM이라고 해서 미국에 하나밖에 없는 SCM 또는 생산과 관련된 협회이고요. 아주 권위 있는 협회입니다. 그리고 컨퍼런스도 굉장히 내용이 좋고 자격증은 명칭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년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이 자격증을 이용해서 취직도 하고 그리고 관련된 업무도 보고 관련된 업무로 이직도 하고 있는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PIM 자격증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자격증은 굉장히 유명한 자격증인데 설명해 드린 이유는 새로 구성이 바뀌어서 8번째 버전이라고 하네요.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제들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험 내용이 구성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